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요, 개인들이 또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이러면서 다시 700선 탈환 정조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도 남아 있고요. 또 마이크론 실적도 앞두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 하루 앞둔 상황인데 시장과 투심의 방향성 오늘도 경주마 기술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까지 꽤나 좀 빠졌고 어제 좀 낙폭이 의외로 좀 커가지고 또 왜 이래 막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황 팀장님. 분위기 전환 오늘 일단은 뭐 대형주들이 올라왔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많이 내렸던 종목이 바닥에서 찔끔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도의 한숨 정도지 뭐 아직까지 분위기 전환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지막에 좀 많이 들어온 수급들이 들어온 게 좀 의미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특히나 뭐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들이 좀 심했었습니다. 오늘도 특히나 개별주부터 시작해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어떤 한 섹터가 시장을 엄청 주도했다 또는 시장을 완전히 밀렸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완전 각계 전투의 양상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뭐 특징이란 특징은 외국인이 조금만 사줬거든요. 사실 오늘 2,6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 다르고 삼성전자도 진짜 오랜만에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물론 프로그래밍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요만큼만 사줘도 시장이 온풍이 확 들어온 느낌이 확 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수급 자체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대로 외국인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뭔가 세게만 들어오면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과연 그 명분을 우리가 뭐 실적에서 찾아야 되든 모멘텀에서 찾아야 되든 좀 뭔가 실마리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 뭐 정치적인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환율부터 이어지는 뭐 그런 이제 연결고리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주가가 빠지니까 나온 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사실은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완화됐잖아요. 네. 사실 그 영향권에는 많이 벗어났다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가장 재미없는 주간이 이번 주거든요. 사실 12월 셋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 체감상으로는 사실 가장 재미없었어요. 재미없다는 게 매수도 안 붙고 매도도 안 붙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없는 기간에 거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시장들 쭉 보면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하반기에 재미없는 한국 시장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계속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또 재밌지 않을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뭐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에 어쨌든 또 기관들이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또는 빠져나갔던 개인들이 일정 부분 또 돌아온다라고 하면 연말 산타 랠리는 없었지만 연초 랠리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만 일단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뭐 상승 네. 반등폭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이상이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신용잔고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확 그 분위기가 사는. 근데 아직 분위기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시는 것 같고 이사님. 네, 저는 뭐 지난주 화요일 날 굉장히 유의미한 그 세제 개편이 세제라기보다는 금투세가 폐지됐죠. 네. 저는 그걸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본 게 그 금투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5월부터 그 기관 사이드에서 그 개별주들 바스켓을 다 비워버린 상태였었고 그 이후로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까지 지금 나 있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보시면 지수가 얼마가 오르든 간에 상승 종목 수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어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 어제 별로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종목들은 또 그 나름대로 선방하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 네. 그때 많이 빠졌던
약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단단한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그 파생 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상하단이 지금 막힌 상태에서 당분간은 계속 종목 장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일단 종목 장세로 장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저는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까지는 초반이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의 클라이막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반기로 더 넘어가면 갈수록 그 불확실성들이 일정 부분 거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종목 장세에 편승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고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내년 장에는 역발상을 생각해 보시면은 종목 장이니까 뭐 개별주만 찾는다 이게 아니라 1,400원대 환율에서는 수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것들 저점 매수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탄핵과 계엄 정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급한 불은 다 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심 기대는 빠른 V자 회복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지금 지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문남중 위원님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US와 논 US 간 뭐 디커플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한국 뭐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낙폭 가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인용과 기각 이를 두고 이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좀 욕심은 좀 안 부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지수 전반적인 레벨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기 대비 올해 2분기 때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고 또 올해 3분기 가까스로 역성장을 탈피하는 흐름이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결국 한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늦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게 나타나야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후행하여서 올라가는 그 확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이슈 챙겨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물론 지금 회의는 계속해서 이틀간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FOMC 이제 결과 나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자, 시장에서는 결과는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파월의 입도 근질거릴 것 같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개괄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올해 뭐 마지막 FOMC인데 25pp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11월 CPI 결과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7 정도로 해서 3개월 연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이에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레벨을 놓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3월, 6월, 9월, 12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수년경제 전망 테이블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 제시되는 수년경제 전망 테이블 내에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레인지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 수정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레인지 하단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내년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을 더 크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레인지 하단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더 더뎌지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내년도 상반기 부각되는데 영향을 줄 여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근접하는 물가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1분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단계적으로 이제 FOMC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요즘에 황 팀장님 네. 미장이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뜨거웠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FOMC 하루 앞두고 좀 관망세가 하락세였지만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넘어. 네. 다 지금 상징적인 지수대예요. S&P 500 6천 포인트 넘어서서 빠지지 않고 있고 네. 계속 갈까? 이 미장이 어디까지 이 우상향의 이 가열찬 상승세가 계속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다면 일단은 오늘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반응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경기 지표나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굳이 미국 주식을 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차세대 먹거리로 할 만한 매매할 만한 종목, 투자할 만한 종목들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 최근에 뭐 한 2년 정도 안에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네. 미국 시장에서 거의 뭐 손해 볼 일이 사실 많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레버리지를 심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사실 과거에 뭐 과거와는 지금 또 다르다라고 하면 말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또 미국 시장이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테슬라가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한 2023년 초반만 해도 고점에서 순식간에 30-40%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언제였죠? 23년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M7에서 테슬라 빼고 봐야 된다 그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번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과거 2016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지금부터 약 한 달이잖아요. 딱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1월 네. 20일이니까 딱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요 기간은 조금 뭐 중장기 투자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경계 모드? 네, 저는 경계 모드. 경계 모드. 네, 저는 경계 모드. 여기에 담긴 여러 함의는 이겁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네.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 같다라는 거를 약간 기저에 두고 계신 답변 같아요. 애둘러 돌아 얘기하시지만 이사님은 어떻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자료를 썼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어설프긴 하지만 이제 미장에 대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는데 네.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사실 과열권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뭐 푸컬레이셔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그 베팅 비율 자체가 11대 1 정도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콜 쪽이 많고 그리고 또 실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 보유 비율이 한 3.9% 내외까지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봤었던 게 이제 내부자 매도 매수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3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2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경계 신호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상당히 과열권이고 내부자들이 이제 많이 팔았다는 건 그전에도 사실 이런 논리를 극복하고 올랐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계 모드 같은 것들도 실제로 좀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또 트럼프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금리에 대한 하향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 쪽을 갖다가 하향하는 쪽보다는 조금 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그 미국 주식을 지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 그 미국 주요 그 섹터들 같은 경우 보면은 M7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 추세가 지금 하향돼 있고 이탈되는 그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그 S&P 같은 경우도 11일 연속 지금 하락했던 것들도 거의 20년 만에 지금 최대고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 9일 연속 하락했던 것도 지금 보시면은 1978년 이후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쏠림이 과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유증은 우리 물론 국장하고 수급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저도 역시도 FOMC를 좀 지켜본 다음에 네. 그 흐름을 좀 볼까 싶습니다. 이건 같은 질문을 당연히 문남중 위원님한테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미장으로 옮기신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트 비중이 높아요. 미장 쪽에. 위원님. 네. 조금 다른 견해십니까? 네, 뭐 미국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 일기 때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고 이로 인한 기업 실적 증가, 이에 따른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3, 4일을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전년과 비교해 보면 사실 낮아질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정 사실화됐지만 이번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또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말 S&P 500 지수는 6,2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연간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은 9.7%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0선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15%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S&P 500 지수에 적용을 해보면 내년도 6,600에서 7,000선 사이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의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 확장이 5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던 모습들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기 확장에 놓인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FOMC 회의에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금리 인하 횟수가 만약에 줄어든다. 지금 뭐 4번에서 내년 점도표상의 변화를 보면 4번에서 2번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럼 이게 완화 기조가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매도 신호야.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건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 수정경제 전망까지 이제 보시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평균값을 놓고 전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4.4, 내년은 3.4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올해 100bp 인하하고 내년에 100bp 인하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레인지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준은 경제지표에 의존해서 통화정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하단이 100bp가 아니라 125bp 정도를 염두에 둔 4.2를 제시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9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미 내년도 150bp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걸 염두에 두고 밴드를 정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균값보다는 레인지 하단의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상향 조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 레인지 하단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연준은 2026년 이후에 레인지 하단은 2.4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착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2018년도, 19년도 그때 연준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게 2.5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6년 이후에 레인지 하단은 2.4까지 잡아놓은 걸 보면 연준은 지금 2.4, 그러니까 2.5 정도까지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려고 하면 돈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역 수지 개선 효과를 유도하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관세는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근데 트럼프는 관세,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실 통화 정책에 상당히 주안점을 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폭은 상당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더 많이 내려갈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내일 FOMC를 보시면은 좀 한 단계 더 밟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님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1,400 뭐 불쑥불쑥 40원대 또 막 치고 나가려고 하던데 지금 이제 금리를 한번 미국이 내리면 우리 한은과의 금리 격차가 좀 줄고 지금 그러면 이런 원화 약세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 좀 수급도 약간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 그
새로 적극적인 어떤 자금을 유입할 만한 요인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점도표를 어떻게 이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오늘 한은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당장의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역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좀 이르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그 비컷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환율 자체는 급하게 1,400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1,400원대에서 일정 부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까지 이제 환율이 상방으로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압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불확실성의 어떤 클라이맥스는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내년도 가서 헌재 그 최종 심판 관련했을 때는 어떤 노이즈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네. 그 중간까지는 어쨌든 간에 환율 자체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네. 오늘 또 이제 발표 났었던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에서 한 500억 정도를 다시 또 환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걸 갖다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정부 의지도 그런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 봐가지고 환은 여기서 크게 급등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비컷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의 언급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 1월 비컷 가능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컷 50bp 0.5%포인트 금리를 한꺼번에 내린다라는 거죠. 시장 임팩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문 의원님 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근데 내년 연초부터 50bp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경제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 써야 되는 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25pp씩 연속해서 내리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안 좋은 거는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 성장률 둔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근데 네. 노동력 저하를 상쇄하려고 하면 자본과 기술과 같은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같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는 이를 동원한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아마 이를 하회할 여지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나타나는 거는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 그게 가시화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50bp 인하하면 금융시장 관련된 분들은 좋겠지만 사실 길게 본다고 하면 25pp씩 내리는 게 잠재 성장률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이제 경제 체력이 좋아지는 그 경로로 가는데 네. 더 순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관련자 황 팀장님. 네. 50bp 비컷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수급도 확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싸진 금리를 바탕으로 위험 자산인 증시에 돈이 많이 유입될 환경을 만들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개별주 지금도 사실 개별주들 난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심화 현상이 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건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 기초 체력이 돼야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같았으면 사실 고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환에서도 환차익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 수익도 날 수 있고 뭐 여기서 이제 파생까지 선물 쪽에서까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은 세 군데에서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은 사실 선물에서만 매매를 좀 크게 할 뿐이지 현물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정도거든요. 오늘 네. 진짜 오랜만에 들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너무 세게 하면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차라리 그 효과를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를 받는 게 낫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정말 뭐 한 며칠 정도 또는 한 1, 2주 좋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그 우리나라 국내 수급 증시 환경에서 좋은 영향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우리 한국은행은 네. 어떤 중앙은행이든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이 되지만 이 미국 잠깐 다시 또 가서 질문드리면 트럼프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할까 이것도 사실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심사예요. 정말 압박을 할까? 일기 때처럼 트위터로 압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금리 내리라고 파월을 압박할 것인가? 그럼 진짜 그럼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미 지금 저기 얘기 나오는 게 보면 연준 의장을 바꾸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도 마이클 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장 역할을 했던 걸 갖다가 지금 보우만으로 뭐 바꾼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이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막상 취임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연준의 방향성 자체가 트럼프에 의해서 좀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저는 그래서 요번에 점도표와 관련된 부분을 연준이 되게 신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의장에서 완전히 연준에서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의장직을 내려놓게 하고 평위원으로 남게는 또 그렇게 바꿀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의장을 두면서 그 마이클 바를 갖다가 의장직에서 부의장직에서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뭐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는 걸 봐서는 트럼프 영향력은 굉장히 좀 이번 네. 그 정권에서는 좀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높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이게 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뭐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트럼프의 영향력, 금리 결정에 있어서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선거 활동을 할 때부터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도 있는 비판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뇌드 수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리직은 사실 상원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내년도 트럼프의 심기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 2기가 2025년 6월 정도 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아웃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내년도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둘 여지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중립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남중 의원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훼손은 불가피하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중앙은행도 내일 통화정책 회의 합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최근 앵커리 얘기도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어서 BOJ 중앙은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BOJ는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 경로가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그 경로를 발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달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를 시장에 계속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가 출범 이후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발맞춰서 좀 그 부분들을 좀 내세우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는 또 일본 내각이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BOJ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시바 역시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민당이 최근 국민으로부터 등을 지었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국민들의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의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일본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 역시 사실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화가 약세가 제한되고 엔화 강세로 좀 유도되는 부분들을 용인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게 된다고 하면 1월 달에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엔화 강세 또 일본 증시 하락 압력이 좀 커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캐리에 대한 공포는 진실과 오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고 틀리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2%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성장률의 격차를 놓고 봤을 때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일본 10년물 금리와의 스프레드 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갈 유인은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와 BOJ의 금리 인상이 맞불리는 그 기간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앵커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잣대를 보신다고 하면 일본 내 보험사들의 자금 동향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일본 지사들의 달러와 엔화 간의 자금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좀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 늘 나오는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문제. 여기에 대해 이제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확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그 자동차 업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큰 임팩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일본 혼다, 닛산, 미쓰비시, 아마 다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개 회사가 합병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이 세 개에서 합병이 마무리되면 생산 능력으로만 보면 현대차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서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3, 4합병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3이 될 수도 없고 2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1점 몇 내지는 1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회사들 간에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있는 기업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다소 좀 인위적인 합병들을 좀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에 앞선 선례가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회사,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회사하고 피아트하고 몇 개 회사를 갖다 합병을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3, 4합병해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매출 자체, 자동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지금 아마도 닛산이 조금 자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존재감이 좀 되게 미미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혼다 하나 남았는데 혼다 자체도 사실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을 놓고 보면은 소형차는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상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정도의 회사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3, 4합병이 곧 세계 3위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3, 4합병으로 인해서 열리는 룸이 나머지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뉴스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 이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생산 능력 같은 걸 이제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으로 보잖아요. 오늘 현대기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상당히 세게 올랐어요. 현대차는 5%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는 6%대 강세였습니다. 이상하네? 일본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합병해서 등장한다는데 현대기아가 강세로 갔다. 이게 네. 뭐지? 잘 연결고리가 안 잡히거든요. 네. 오늘 사실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현대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 저는 이용훈 이사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뭐 토요타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기아 옛날 이게 합병한 것처럼 뭔가 너도 같이 가자 나와 함께 네. 우리랑 같이 뭐 기술력이든 영업망이든 같이 줄게 이런 게 아니고서야 사실 약간 뭐 일본에서 약간 이런 말 해도 모르지만 약간 밑에 열등생들의 연합인 거잖아요. 뭐 일본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듣니까 네, 그렇죠. 편하게 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위협이 전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회사들만의 색깔이 다를 텐데 네. 그 합병 과정에서 오는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는 과정이 저는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합병 이슈가 오늘 오히려 현대기아에는 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돼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그냥 수급적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합병이 현대차 기아가 입장에서 보면 치킨 게임의 승리로 약간 보여지는 건가요? 스텔란티스가 이제 탄생을 했을 때를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현대 기아가 사실은 그때 이제 10대 글로벌 메이커다라는 정도 인식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네. 사실 이제 합병되고 나서 그 룸을 굉장히 급하게 파고 들어간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점유율 상승 효과도 그대로 나타났었고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 마켓을 놓고 봤을 때 그 독일 차들의 또 상황 자체가 또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 또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중국의 뭐 비아드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확장성을 놓고 얘기하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또 다른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자동차 의 어떤 모델별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자, 현대차 기아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한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인데요. 현대차 기아 주가가 저희 그때 이제 좀 블랙 먼데이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 수준을 아직 회복 못한 네네. 거죠. 좀 더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보시는 것보다 현대기아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요. 네. 주가 급락했었던 게 이제 블랙먼데이 이슈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 흔들렸던 거는 관세 이슈 때문에 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조지아 공장 지금 램프업 돼 가지고 가동되는데 그 풀가동 완전 가동이 되게 되면 미국 내 판매 차량의 한 60%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이 수치는 GM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도요타나 저기 혼다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논쟁에 의해서 현대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어떤 특수성 시장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많이 빠진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현대기아에 대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네.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배당을 작년에 보통주 기준으로 현대차가 12,000원을 줬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6,000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3분기까지. 그러면 작년만큼만 준다고 해도 6,000원이 배당이 되면 얼추 한 3% 내외가 되잖아요. 지금 남은 그 한 달이 아니라 그게 아마 내년 기준일이 바뀌었으니까 내년 한 또 1월이나 2월이 되겠지만은 3개월 내에 한 6,000원 정도의 또 배당을 받게 되니까 안전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넘어갔을 때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 하나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시간이 갈수록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뭐 이른바 포스트 정몽구 체제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완벽하게 그룹에 그래서 지배구조 정점에 서게 정점에 되는 그 들어가야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가 저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로봇? 그게 네. 지금 미국 내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한화 기준으로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 가지고 정의선 회장까지 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내년 5월까지 아마 상장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SB 쪽으로 소프트뱅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투자금을. 그게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돌려줘야 되는데 굳이 생돈을 돌려줄 이유도 없고 요즘 또 로봇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당연히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지배구조 개편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각을 조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옮겨 볼게요.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갈게요. 문 의원님, 네. 테슬라는 성장주입니까? 성장주라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밈주식입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멈추질 않는 거죠? 성장주가 맞고요. 네. 아마 이제 트럼프 이익행 정부가 시작되면 사실 전기차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서 트럼프 정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주가를 단순하게 전기차 업체로 한정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길게 본다고 하면 우주 항공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9월 들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102.5%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RA 법안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배터리 부분을 ESS 배터리 부분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중국산 ESS 배터리를 수입을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처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업체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라고 하는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테슬라의 아성을 어떻게 넘을 거냐. 일단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공개한 거 황 팀장님. 네. 그 Q 네. 모델 Q 저가형 모델. 이제 이거에 대한 임팩트도 상당히 기대 반 뭐 우려 반도 있는 것 같고 네. 중국 BYD와의 본격적인 대중화된 전기차 경쟁은 어떻게 될 건가? 네. 좀 더 확대해서 현대차와까지 확대를 해서 3파전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까지도 사실 연결돼 물론 있죠.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이제 2차 전지 주식 또는 전기차 주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주식 주가들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테슬라가 가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다 올라갔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주식과 테슬라 주식은 완전 거의 뭐 데칼코마니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실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테슬라는 종합 뭐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사실 미국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유럽에서도 사실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랑 뭐 중국산 LFP 배터리랑 예전에는 그래도 진로 승부를 봤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가격에서도 사실 좀 비교하기 좀 어렵고 질에서도 사실 LFP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은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동돼 있는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를 쓰는 뭐 현대 기아차 그리고 뭐 미국 테슬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사실 강점을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현대 기아차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수급 요건도 그렇고 오늘 주가 탄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현대 기아차는 차라리 2차 전지 회사, 전기차 회사로 앞으로 성장할 룸도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2차 전지 주식들은 2차 전지 회사들은 소재 업체들은 저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사님 현대차 기아 다시 여쭤보면 지금 내연차도 잘하고 전기차도 미국 내에 많이 팔고 있죠.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종합백화점 형식의 완성차 업체로서의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 건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자율주행 아닙니까? 네. 자율주행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의 경쟁력을 테슬라만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글로벌리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기한 상태잖아요. 지금 최근에 GM도 포기했고,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가장 앞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네. 오늘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칩을 갖다가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기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보도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채널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인도라든지 이런 3국으로 넘어가는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레벨 3 단계 거는 이미 완성이 돼 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이제 나갈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2-나 그 다음에 또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 이 양사에 지금 그 현대차가 각각 한 1조 원대 그 투자를 해가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계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웨이모하고도 또 이제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경우에 우리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뭐 넘버 1, 2를 다툴 정도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적어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져갈 정도의 어떤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하나는 웨이모라든지 테슬라처럼 이걸 공개를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정 부분 지분만 좀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쪽에서 내연기관차에서도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에서는 글로벌 넘버 2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도요타하고 현대 빼고 나면은 실제로 제대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네. 여기다 또 테슬라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가 직접 하긴 하지만 여기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거라든지 로봇 개와 관련돼 있는 로봇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현대차의 주가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느냐. 이건 미장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지금보다는 2배 이상은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현대차 얼마 전에 인도 증시 상장했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상장 예정 계획을 갖고 있죠. IPO 계획을 네네. 갖고 있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PO를 했었을 때의 지금 주가와 그때 주가 예를 들어서 올라갈 폭, 예를 들어서 기대치를 반영한다면 얼마나 부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테슬라하고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쪽 그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사업 전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 가지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수준에 준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현대차도 거기에 대한 밸류는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짚어볼 부분은 정책적 허들이에요. 문 의원님, 미국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아니죠. 이제 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가지고 있다는 내부 문건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2차 전지를 흔들어 놨잖아요. 전기차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하겠다,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런 문건만으로도 흔들린단 말이죠. 이제 한 달 정도 남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불확실성으로 발목 잡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님? 사실 IRA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ABB, Anything but Biden, 바이든의 색채를 지우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폐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IRA 수혜를 받은 그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1,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92%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부분 집중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화당 의원들 간에 IRA 폐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 자체가 폐지되기보다는 일부 조항들이 수정되는 형태로 해서 IRA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때 투자 심리는 지금처럼 위축될 여지는 있지만 아마 내년 하반기에 가까워지면 다시금 또 이런 배터리 전기차들이 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부각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인 건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2차 전지 전기차의 캐즘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역설적인 전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캐즘 구간의 특징이라는 건 결국 가지고 이제 업체들 간에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재무적인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구조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퇴출도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양산 능력이라든지 또 현지 진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즘 구간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지나는 구간이 지금 올 말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극복이 돼가지고 급하게 돌아선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이제 또 그 경제의 어떤 사이클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때쯤 네. 가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 캐즘 구간의 어떤 끝자락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빠른 반등을 기대하셨다면 현재 시장의 모습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변곡점입니다. 추세, 흐름들을 급하지 않게 찬찬히 지켜보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경주마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